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이영준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한 10년 정도 편집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김수영 연구로 석사 박사를 하고, 그러다가 2007년에 한국 문학을 영어로 소개하는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한국 문학이 세계에 좀 더 알려지기를 바랬고, 또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 문학을 영어로 가르치는 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잡지를 창간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편집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경희대학교에서 교양교육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학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학자로서 김수영 6필시 오전집도 내고 김수영 전집도 편찬해냈죠. 근데 현재는 한국연구원 원장으로 있는데, 오늘 특강은 제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한국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한국 문학은 현재 어떤 상태이고 한국 문학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어떤가를 배경으로 생각하면서 김수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할 텐데요.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김수영은 누구이고, 우리가 모르는 김수영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사실 한국 문학이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전 문학과 좀 구분되고요. 한 100여 년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문학 이러면 다 한자로 표현을 했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한국어 일상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고 있고 하는 이 일상어로 문학을 시작했죠. 근데 이 말은 문학이라는 우리가 이 특수한 용어, 어떤 이 예술 장르는 수입된 말이죠. 그죠? 예전에는 문이라고 그랬고.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처음에 와서 한국에 소설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소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는 춘향전, 심청전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소설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설하면 나블이고, 그 나블은 최근에, 몇백 년 되지 않은 최근에 발명된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소설에 처음에 어떤 소설이 나타나냐, 예를 들면 돈키호테 같은 거. 여러분 돈키호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키호테 비견되는 게 홍길동인데, 돈키호테는 집을 나와가지고 세상과 대결을 벌이는 그런 모델이죠. 소설이 모델이 그런 거란 거죠. 근데 한국의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로 된 소설이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참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돈키호테가 비견되면서. 근데 서구 소설은 주인공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에 부딪히다가 자기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과연 한국 소설도 그런가? 그게 돼서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 서구식의 소설과는 좀 다르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소설을 서구 소설과 다른 한국만의 소설이 따로 있고, 또 서구 소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따라 했지만 상당히 다르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바로는 한국 소설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 한국 소설에는 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시의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점에 가면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교보문고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한국의 큰 서점에 가면 이렇게 시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고요. 시를 많이 읽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뭐 외국 여행 많이 가실 텐데 가보면 외국에도 큰 서점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는요, 시 코너가 없어요, 따로. 그리고 시 베스트셀러 목록을 저렇게 만들어서, 전시하는 게 없어요. 외국인들,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들 시를 그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시인들이 시를 많이 쓰고, 학생들도 시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시인이 뭐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딴 나라도 다 비슷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고, 또, 사회적 영향력도 크죠. 말하자면, 사회에서 여론을 상당히 이끄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문학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시는, 딴 나라하고 달리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리고 어떤 출판사는 지금 뭐 몇백 권의 시리즈를 갖고 있는 출판사 몇 군데나 있는데, 이런 것도 딴 나라엔 전혀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김수영은 더욱더 독특해요. 지금 저 사진에 보면 제일 왼쪽에 파라스름한 표지가 있죠. 저게 김수영 책인데요. 여러분, 김수영이 누구예요? 이 김수영이라는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아이고, 조금 제가 실수했네. 이 김수영의 이 시집이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는 건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시가 뭘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곤 합니다. 학생들 보고, 자네는 시가 뭐라고 생각해? 시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나라 사전을 한번 보실래요? 우선 영어로는 시라는 말이 poetry 이래가지고 1번 metrical writing, 그러니까 운율이 있는 글쓰기란 거죠. 그래서 시인들이 쓰는 거고. 근데 한국어를 한번 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1. 기독교 구약 성경의 글. 이건 좀,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전 편찬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2번이 우리가 찾는 내용인데, 문학의 한 장르이고, 인생이나 자연에 대해서, 운율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말이죠. 이것도 이상해요. 얘가, 이 시를 공부한 전문가로서 보기에, 시가 운율적인 언어라는 것은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라고. 여러분이 현재, 서점에 가서, 시집을 들춰보거나, 아니면 현재 문학 잡지 같은 데 시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쓰여진 시들은 운율이 없습니다. 뭐, 자유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유시는, 겉으로는 운율이 없고, 그죠? 그걸 내재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그냥 제가 보기에는, 공식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의, 현재 현대 시의,
운율 없어요. 그러면 국어대사전에서 시를 정의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현대문학이 시작된 지 한 100년쯤 됐지만 문학 장르 혹은 시, 소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주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표준 국어 대사전에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 말이죠.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한국은 시공화국이기도 하고 재밌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시인데 이게 시라는 게 동양에서도 시가 있었죠. 그래서 시경에 보면 서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언지. 시라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뜻이 가는 바다 쪽에 거다. 그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면 시라는 거죠. 자, 뜻이라는 거. 이게 서양 쪽에서 시를 파악하는 것하고 상당히 달라요. 서양 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도 이미 나오는 바이지만 서양 쪽에서는 시든 언어는 어떤 사물이 있고 어떤 사태가 있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A를 B로 표현하는 게 그게 시예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그러면 사과가 실제 사물이 하나 있고 그걸 사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시도 그런 걸 하나 있고. 그래서 미메시스, 모방의 이 장르죠. 그런데 동양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시언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는 것을 표현한 거다. 뜻이라는 게 이게 재밌는 말이죠. 그죠?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거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시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쪽의 이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한국 문화는 전통에 기대기도 하고 나름의 독자성으로 지내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김수영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김수영이라는 분은요, 문단에서도 그러기도 하고 연구자들도 김수영 신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지금 저렇게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라 있잖아요.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면 대부분 잊혀져요. 돌아가시고 나면 한 1, 2년 내에 뭐 전집 나오고 그러면 연구자들이 조금 논문도 쓰기도 하다가 잊혀지죠. 근데 김수영은 그렇지 않아요. 김수영은 21년도에 태어나서 6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지금 뭐 55년, 56년이 됐나요? 근데도 지금도 서점에서는 계속 잘 팔리고 있고요. 새로운 독자들이 나타나고 젊은 시인들은 김수영을 제일 존경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으로 꼽기도 하고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한국 문학 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논문을 쓴 대상이 김수영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무엇이 이 독자들로 하여금 혹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김수영을 찾게 만드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오늘 제 강연의 주제입니다. 김수영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많은 책이 나왔어요. 근데 46년도에 처음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57년에는 전쟁이 끝난 후에 시인협회가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시인들에게 상을 주는 제1회 수상자가 김수영이었어요. 57년에. 이미 그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었던 거죠. 근데 재밌게도 그 당시에 이 상을 받을 때 김수영은 자기 이름으로 된 시집이 한 권도 없었어요. 시집을 한 권도 내지 않고 그냥 작품만 몇 편 발표한 시인이 한국 시단을 대표하는 상을 받은 거죠.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보던 책들을 모아놓은 서가를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한국에 많은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서양 공부를 많이 하고 김수영은 특히 예이츠라든지 T.S. 엘리어트라든지 아니면
서구의 실론들을 공부하고 하이데거의 철학을 열심히 읽고 그런 분이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죠. 그래서 김수영의 시세계는 서구 모더니즘과 서구 철학 사상들이 깊이 영향을 받는 시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 서양에서 나오던 미국에서 나오던 파르티잔 리뷰, 뭐 엔카운터지 이런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하기도 했고요. 서울에서 이런 잡지를 정기 구독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 당시에 이렇게 50년대, 60년대 파르티잔 리뷰를 정기 구독한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김수영은 이런 잡지를 정기 구독을 했어요. 근데 김수영 시인이 작고하고 난 뒤에 74년에 거대한 불이라는 시선집이 나왔는데 이 시집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김수영의 시는 난해하기로 유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시들이 많은데 저렇게 잘 팔리게 됐다는 건 굉장히 뭔가 문인들이나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어요. 81년도에 전집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작고한 지 한 30년 가까이, 그죠? 20년 가까이 됐어야 이렇게 전집이 나왔죠. 당시 출판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방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2009년도 이렇게 제가 편집한 육필일시고 전집이 나왔고요. 18년도에 다시 3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들이 다 많은 독자들이 이 김수영 전집을 구입하고 해서 재판, 3판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작고한 지 50년, 60년이 된 시인의 이 전집이 이렇게 팔리는 경우는 드물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김수영을 이렇게 만들었나? 그게 제가 최근에는 시카고 리뷰에 영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서 소개됐습니다. 이상 시인과 함께. 자, 대표적인 뭐 풀, 꽃잎 같은 작품들이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리고 해동하는 산문도 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김수영을 이 시세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알려져 있나 하면 김수영은 참여신이다. 그래서 독재 저항했고 자유를 외쳤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추구했고 정치 사회 현실을 묘사했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난해시이기도 하고 또 정직한 시인이라서 선비적인 시인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수영을 아주 좋게만 보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부정적인 평가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과대평가된 시인이다.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시인인데 정치적으로 좌편향인 사람들이 김수영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주 높이 평가한 거다. 이렇게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김수영이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생산하려는 가장 뜨거운 주제의 작품들을 내놓은 건 사실이죠. 현재 한국문학 연구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시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해라고 주장하는 건요. 김수영의 시를 그렇게 정치적인 참여 시인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현 평론가 김현은 최초로 그러니까 거대한 뿔이라는 편집을 하면서 김수영의 시 세계를 알린 평론가죠. 그분이 시집 해설에 이렇게 썼어요. 김수영의 시적 주제는 자유다. 근데 자유를 자유 자체로 노래하지 않고 그는 시적, 정치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여건들에 노래한다. 그 시가 노래한다고 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는 절규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사실은 저는 많은 시 독자들을 오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니까 김수영이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여건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시인으로, 그게 정치적인 시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김현성 시인은 김수영 시인이 생존 시에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근데 이분은 또 사실은 김현성 시인은 고결한 이미지로 알려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반공적인 이미지도 있죠. 반공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김수영의 풀이란 작품이 부당한 탄압의 이 바람에 대해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풀이, 민족과 생명을 상징하는 풀이 저항을 한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김수영을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알린 분들이 김수영을 저항의 시인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시 독자들이 김수영을 저항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봐요. 저는 이게 김수영 시 세계를 오도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오도에는 김수영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시작 노트에 보면 산문에 나옵니다. 나는 여지껏 나의 작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 비평을 본 일이 없다. 저는 김현이나 김현성 그 두 분도 김수영의 시에 대해서 정확한 비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20세기 한국을 지배한 담론, 큰 담론이 있어요. 한국 사회를 지배한 담론. 지금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식민지 경험을 했죠. 우리는 못 살았고 또 전쟁을 겪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국주의 세력,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동족끼리 전쟁을 한 것은 북은 공산주의를 대변하고 남쪽은 자본주의를 대변해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싸운 이데올로기의 격전장, 한국이. 그래서 남북이 전쟁으로 지금도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못 살고 피해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자이고, 그래서 외세 혹은 독재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로 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외세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갈등과 대립,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깥의 사람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니까 생존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를 선과 악의 이항 대립으로 인식하죠. 지금도 한국 사람들의 이 삶 속에는 사는 것이 거의 전투에 가까운, 그죠?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너 그렇게 하다가 루즈가 된다. 이게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세상을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으로 파악하도록 가르친 것이 20세기 한국의 지배 담론이라고 할 수 있죠. 부분적으로 또 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서 한국 사회를 건설해 간 선배들의 담론 구조 속에 김수영이 놓였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 김수영의 시를 그런 식으로 읽는 것에 많은 한국의 이 평론가들이나 독자들이나 국어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받아들였고, 그게 교실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김수영 시를 너무 작게, 부당하게 작게 파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수영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수영이 자기 스스로가 이 산문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해놨어요.
자유가 뭐냐? 흔히 자유는, 뭐,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자유 이러면,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압제로부터의 자유. 뭐, 자유하면, 뭐, 통제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고,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가난이라든지, 부정적인 어떤 권력이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부정적 자유죠. 근데, 김수영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로 긍정적인 자유를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그는 언어를 통해서, 시인이 언어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또 자유를 산다, 이렇게 됐어요. 자유를 산다는 게 뭘까요? 김수영은 시를 통해서, 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 새로움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이 새로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서 자유는 상당히 부정적 자유예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부정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권력 혹은 삶의 이 어려움, 그 공경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게 다 해결됐다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유가 주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상 속에 갇힌 새는 탈출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김수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바깥에 놓아줬을 때 새가 어떻게 할 줄 모른단 말이죠.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다면, 너는 날개를 갖고 있고 날 수 있어. 날아봐. 그걸 김수영은 얘기하는 거죠. 물론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을 탈출하는 게 목표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와서는 어떻게 할 건가는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김수영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김수영은 그냥 세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절규한, 자유를 외친, 압제에 저항한 시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김수영은 자유 그 자체에 대한 탐구를 했다고요. 요즘 느낀 일이나 산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김수영은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은 호흡과 같은 거고요. 그래서 자유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사랑이 그런 거죠. 그걸 컨트롤, 막 통제하는 게 자유가 아닌 거죠. 그죠? 자유에 대해서 김수영은 여러 군데서 여러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실현되지 않은 어떤 세계, 어떤 우리가 뜻을 갖고 있으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기존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는 이렇게 얘기됩니다. 시에 침을 뱉으라 하는 김수영의 유명한 시론에 여태껏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는 충격. 자유가 이행되면 그렇다는 거죠. 여태껏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는 충격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유를 느끼는 순간은 그런 거죠. 김수영은 살아서 4.19 혁명 때 그걸 느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자유 그 자체에 대한 사유가 김수영에게는 넘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의 시인이었다는 것, 김수영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주권 국가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미완의 상태로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끊임없이 이 뭔가를 극복해야 될 곤란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상상할 수 있고 그 상상에서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주인의 자리에 자기를 놓아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수영은 노예의 언어를 극복하고 주권의 언어를 얘기해요. 그래서 언어도 주권을 가져야 한다. 언어의 주권. 근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보십시오. 김수영이 생각한 이 자유를 상상하는 지식인은 인류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인류의 고민을 자기 고민처럼 고민하는 사람이다. 엄청난 얘기죠.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눈앞의 문제, 독재자의 문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정의의 문제,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인류의 고민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어느 조사에 의하면 전 지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문제인데, 한국에서는 기후위기를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고 정부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은 덜 적극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김수영의 이 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60년대에는 한국은 국민소득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 못 살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때 이미 김수영은 저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글을 읽었던 많은 독자들은 우리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김수영은 저런 상상을 하고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유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근데 김수영을 그냥 저항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던 거란 거죠. 그죠? 그래서 김수영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전체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근데 전체에 대한 사유, 이게 말이죠, 문제예요. 한국인의 20세기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부분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수영이 말한 신성한 것, 초월,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세계가 종교가 아니면서도 그런 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세계와 우리가 맺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때 종교가 아니면서도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김수영은 시가 궁극적으로는 신성한 것, 초월과 구원의 이 부분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수영은 딴 시인과 달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수영이 4.19 직후에 신문에 쓴 글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시를 안다는 것보다도 더 큰 재산을 물어. 시를 안다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요. 야, 시를 안다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 이건 엄청난 얘기죠, 그죠? 이 말이 지금까지 한국 문학을 연구하고
한국 지성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깊게 연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를 안다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없었던 세계가 새로 펼쳐지는 충격. 그게 시라면, 시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죠. 기존 세계를 부정하고. 그러니 김수영에게 혁명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김수영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했었는데, 그 혁명이 무슨 사회주의 혁명이라든가 공산주의 혁명 뭐 그런 게 아니라, 혁명이라는 것 단어 자체를 생각해 보면 김수영이 시를 안다는 것은 전부를 아는 것이고, 시에서 여태껏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는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세계에 대해서 전체를 사유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도 이 부분도 역시 김수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될 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김수영이 생각한 문학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읽어온,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그러니까 뭐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에 저항하고 나라를 찾아야 하고 뭐 아니면 독재에 저항해야 되고, 아니면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어떤 순간들을 찾아서 묘사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김수영이 생각한 문학은 완전히 다른 문학이에요. 노예의 언어.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목적을 위해서 막 만들어가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단순한 어떤 교환 혹은 묘사, 단순한 전달의 언어는 노예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생각하는 것, 시를 생각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김수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아름다운 상황을 보고 그것을 잘 묘사하는 게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어떤 세계, 어떤 사물을 남들이 표현하지 못한 방식으로 잘 표현한다? 그게 예술인가? 그게 문학인가? 아니에요. 김수영이 생각한 문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학을 계속하는 나라는 멸망하는 나라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수영의 문학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입니까? 그죠? 그러니 젊은 독자들이, 젊은 시인들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김수영을 자꾸 찾아 읽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문학이, 한국 사회가 생각해 오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방향을 김수영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장폴 사르트 뭐 작고하신 데 있지만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 사람이 문학은 영구혁명 중에 있는 사회의 주체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서요. 이게 이 프랑스 쪽에서 지금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40년대, 50년대, 60년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죠. 김수영의 생각은 이 장폴 사르트르의 생각과 상당히 닿아 있는 거죠. 그죠? 시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 새로움은 자유이고, 그 자유를 통해서 여태껏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는 충격을 주는 게 시라면 말이죠. 장폴 사르트르의 이 생각은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많은 젊은이들에게,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김수영은 그래서, 김수영을 우리가 이제 다 제가 재발견한 김수영은 앞으로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혹은 한국 문학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줘요.
첫째, 김수영은 시의 정의를 바꾸었어요. 그죠? 시가 단순히 어떤, 현실을 뭐 예쁘게 묘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는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줘요. 그리고, 김수영의 많은 시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요. 그래서 김수영의 시에서는 사랑과 죽음이 아주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사랑은 우리가 연속되는 것, 영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은 단절이에요. 이 단절이 있어야 죽음이 와요. 죽음이 오고 단절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나오죠. 그죠? 죽음이 그냥 우리가 뭐 누가 죽는 게 아니고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국시에서 시간을 도입해서 어떤 사물에 대한 정의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될 어떤 의미, 현재가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그런 생각을 도입한 첫 시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의 발견인데요. 김수영은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20세기 와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기존의 언어는 말이란 것, 랭귀지, 언어는 어떤 사물 그 자체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니까 말을 통해 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소통의 도구로, 그죠? 산다는 거죠. 사과를 노상 들고 가서 이거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사과란 말을 만들어서 사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20세기 와서 언어가 큰 발전을 했죠. 언어적 전회라고 그래가지고 링귀스틱 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언어라는 거는 이 세계의 언어 질서하고 언어의 질서가 따로 있고 언어 자체의 질서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페르낭 데 소시르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언어 자체 내에 모종의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생각은 모더니스트들에게도 많이 받아들여졌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명료하게 공부한 사람도 많고 그걸 적용하려고 한 사람도 많지만, 그것을 자기 시에 써서 그걸 성공적으로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서 기여한 그런 작품 많지가 않아요. 근데 김수영은 그걸 해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물들 내부로 들어가서 사물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근대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주위 사물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인간 중심주의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관점을 김수영은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더 해볼게요. 자, 김수영을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논문에도 뭐 썼지만 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조국으로 돌아오신 상병포로 동지들에게 하는 작품에 보니까 꽃 같은 밥을 먹고 꽃 같은 옷을 입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시 구절이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혹시 이 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원고를 갖고 있는가? 원고를 갖고 마침 그래서 원고를 좀 볼 수 있냐고 보았더니 이게 꽃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좀 이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니까 이게 원고예요. 여러분 이 원고를 보세요. 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야, 이거 도대체 뭐지? 꽃과 같은 밥을 먹고 꽃과 같은 옷을 입고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긴 해요. 그죠? 근데 책을 낼 때 가족들이 시인들이나 평론가들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 당시에 이 김수영 이해가 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김수영이 사회주의 사상에 좀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걸 김수영이 맞춤법을 잘 몰라서 저렇게 쓴 게 아닐까 이렇게 했대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원고에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김수영 이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 꼭 나빠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수영의 시세가 그만큼 이해받지 못하는 단계에 있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김수영은 꽃의 시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작품들에서 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해서 꽃잎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수영의 시 전체에서 꽃이 나오는 시들을 모은 거예요. 꽃이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꽃이 뭐냐고 물으면 그걸 갖고 사전을 찾아보는 사람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꽃이 뭡니까? 사전에는 종자식물의 번식기관 이렇게 나와요. 그죠? 번식기관이에요. 근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유명하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럴 때 그 꽃은 아름다운 꽃이고 아름다운 존재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뜻으로 썼잖아요. 그죠? 근데 김수영은 꽃을 그런 의미로 쓰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써요. 그 김수영 꽃은 한 사태에서 한 사태로 갈 때 중간에 꽃이 있는 거예요. 꽃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요. 그죠? 그 번식기관이니까. 번식을 한다는 게 뭐지, 그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로부터 자식 세대, 중간에 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도, 꽃의 시기에, 뭐 20대, 30대, 그죠? 뭐 10대 후반일 수도 있고, 번식을 하고, 소멸과 재탄생의 그런. 근데 그 꽃은, 김수영은 보기에 죽음 위에 죽음 위에 죽음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김수영이 생각하는 꽃은 완전히 다릅니다. 꽃을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거기다가 한국어를 확장시키는 시를 쓴 것이죠. 그죠? 김수영이 생각한 꽃이 그예요. 죽음에 죽음을 거듭하는 글라디올라스. 그분은 구라중화라고 이제 썼는데, 죽음에 죽음을 거듭하는 꽃을 봐낸 거죠. 그죠?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문 갈 때 꽃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장례식장에 꽃을 장식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꽃이 갖고 있는 심오한 어떤 의미를 잡아낸 거죠. 사물을 예쁘게만 그리는 어떤 관점에서는 삶의 예쁨 뒤에 있는 잔혹함과 소멸과 죽음과 고통과 그런 시간들이 지어질 수 있죠. 그죠? 김수영은 그 아름다움의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봐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가 있고 거기에 꽃이 있는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김수영의 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달라요. 시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꽃으로 기능한다는 거죠. 그럼 시 속에서 미래의 세계가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여태껏 없었던 세계가 펼쳐지는 충격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시가 끝나는 순간은 행동의 계시를 완료한 순간이고, 이와 같은 나의 전진은 세계사의 전진과 보조를 같이 한다. 내가 움직일 때 세계는 같이 움직인다. 이야, 이게 김수영이 생각한 시는 이런 시인 거예요.
그냥 사물을 예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아니, 그런 아름다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예술 세계는 사실은 이게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경에서 시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어떤 뜻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 뭘까요? 실현되지 않은 어떤 삶에 대한 생각이 아니겠어요? 뜻. 그걸 시로서 표현하면서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세계가 바뀌는 걸 느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미 나왔지만, 그죠? 김수영은 이렇게 썼어요. 그죠? 정지된 상태로서의 남을 생각할 수도 없고, 정지된 상태로서의 나를 생각할 수도 없다.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유동적이고, 순간을 다투는 어떤 윤리가 있다는 거죠. 제정신을 갖고 살려면 끊임없이 자기가 갱신해야 되는 거죠.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그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시간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을 김수영은 시에서, 예술에서, 예술 시가 해야 될 본질적인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영은 꽃과 시와 자유와 혁명을 동일시합니다. 노예의 언어는 현재 있는 상태라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지만, 시는 주인의 언어이고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결정해요. 그런 뜻에서 꽃이 시와 자유와 혁명을 같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 속의 언어를 김수영은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수영의 이러한 생각을 저는 꽃의 시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를 시간 속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속에서 딱 확정돼서 변하지 않는 어떤 언어의 뜻이 아니고 계속 바뀌는 언어.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회복해서 자유를 행사해 가면서 그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는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시인은 끊임없이 언어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또 자유를 살고, 그러면서 한국어는 시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새로운 가능성으로. 그래서 자유는 새로움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김수영의 생각은 언어의 작용이라는 면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김수영의 시 중에 말 중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고, 야, 이런 한국어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 연구가 없어요. 언어의 작용이라는 건데요. 김수영은 언어의 작용이라는 말 많이 했는데, 이런 말, 제일 먼저 녹는 얼음이고 싶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철이고 싶다. 제일 먼저 녹는 철이고 싶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얼음이고 싶다. 이걸 영어에서는 카야스무스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구문 구조를 본 적이 저는 없어요. 이게 초현실주의를 열심히 공부한 김수영이 나름대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 문화에서 한국 시인이나 한국 소설가들이 이런 식의 문장을 김수영을 따라서 쓴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저렇게 꽈배기 된 것이 있어요. 김수영의 대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꽃잎이라는 시에 보면 나와요. 보면 꽃잎이와 싸움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부분도 참 특이한 거거든요. 꽃과 더워져가는 하원의, 꽃과 더러워져가는 하원의 묘한 리듬감 느껴지죠. 너무 간단해서 어처구니 없이 웃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간단한 진리에 웃는,
너무 진리가 어처구니 없이 간단해서 이 반복을 하더라도 꼬여서 그죠? 반복을 하잖아요. 이 김수영의 이런 시 구절은 묘한 느낌을 줘요. 근데 언어 속에 있는 어떤 작용의 메커니즘을 잡아낸 거죠. 시인의 독특한 감각으로. 근데 이런 부분은 언어 속에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김수영이 이런 걸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면요, 우리 머릿속에 묘한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요. 김수영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건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발견하고 자유를 발견하고 언어를 발견하고, 이 언어를 발견하는 부분이 사실은 한국 문학에서 가장 덜 연구된 부분인데요. 왜냐니까 창작하는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썼어야 하는 건데 김수영이 쓴 것처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어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어떤 부분을 우리는 또 천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영은 이걸 뭐 서술과 작용이라는 말로 많이 했어요. 서술은 말하자면 이제 어떤 있는 사태를 묘사하고 전달하는 언어고요. 작용은 언어 내에 무슨 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언어 자체가 힘이 있다는 건데, 이걸 이제 언어학을 하는 분이라든지 프랑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시그니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알 텐데, 서구 쪽의 이 언어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좀 돼 있어요. 우리 쪽은 연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하나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말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친구에게 야, 너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말을 할 때 그는 진짜 놀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넌 놀라야 돼 이런 뜻이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랭귀지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언어의 작용에 대해서 세심한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게 김수영이고, 김수영 씨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는 전부를 아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한국 문학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김수영을 읽을 때 시가, 문학이 없었던 어떤 세계를 상상하는 힘이 있고, 시는 전부를 지향하는 거다. 이런 것을 김수영이 얘기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김수영이 말하기를 학자나 예술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를 초월한 존재이며 불가침의 존재이다. 이런 당당한 표현을 우리는 김수영을 읽을 때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가치를 높이 생각한다면 학자나 예술가들에 대해서 국가를 초월한 존재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좀 상상도 못한 어떤 발언이죠. 김수영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너무 작은 사이즈의 사고, 작은 사이즈의 예술을 허용하고 하도록 이끈 부분이 있는 거고요. 김수영은 그런 면에서 계속 말하자면 사라지지 않고 젊은 독자들이 생기고 시인들이 그걸 읽고 많은 지식인들이 김수영을 다시 읽어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어떤 지침을 갈 방향을 알려줬어요. 이미 예전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김수영은 사물을 외부에서 보지 말라. 모든 사물을 외부에서 보지 말고 내부로부터 봐라. 동기로부터 본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모든 사물들과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꼰대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사물도 사실은 동기로부터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커지고 확장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동물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고양이를 괴롭힌다고, 개를 괴롭힌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 했잖아요. 요즘은 처벌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사물의 관점에서 보게끔 우리가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김수영이 사물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 이건 엄청난 얘기를 이미 60년 전에 한 거죠. 그래서 풀을 볼 때 풀을 우리가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말고 풀 자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김수영의 시를 읽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를 읽을 때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외부의 관점에서 언제나 봤어요. 민족의 관점에서 보고 우리 민족이 괴로웠으니까 님은 뭐 우리를 구원할 님이고 풀은 우리 민중이고 이런 식으로 외부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의미를 강요해서 넣었다고. 주입식으로. 근데 김수영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 나라 만들기를 하던 당시의 한국의 이 정신계에서 민주주의의 큰 원칙 중에 하나죠. 그렇죠? 위에서 밑으로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풀이란 이 유명한 시가 지금도 한국의 많은 교실에서는 억압받는 민중들, 외세의 억압, 아니면 뭐 권력자의 억압, 그걸 저항하는 풀, 민중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왜 그렇게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주입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김수영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몰랐던 김수영, 이건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점에 가서 우리나라 시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시들의 마침표 점이 없어요. 그죠? 김수영이 예전에 이게 조선일보에 65년대 선시인데 시를 보냈더니 이렇게 전부 다 점을 넣어놨어요. 편집자나 혹은 인쇄공에 넣을 수 있어요. 그걸 인쇄된 거 보고 김수영이 볼펜으로 전부 다 빼는 표시를 이렇게 놨어요. 그죠? 재밌죠? 그죠? 하나하나 점을 빼는 김수영, 막 화를 내서 뺐을 것 같아요. 근데 김수영이 많은 시들이 점이 없고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점이 없어요. 지금 한국의 시인들은 점을 안 찍고 있어요. 그리고 행도 우리나라 시인들이 행을 어떻게 행가리를 하느냐, 혹은 또 한 행과 행의 간격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사실 인쇄 문화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왜 행을 가르는가? 아까 초부두에 제가 강연 초반에 한국시에서 운율이 없고 자유시가 그죠? 내재율이라고 그랬는데 내재율을 사실은 그냥 옹식한 말이고 사실 운율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행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심각한 문제라고요. 김수영은 그래서 이제 인쇄된 어떤 시집의 표면에서 생각했어요. 이 한 페이지에서 시가 어떻게 보이는가 시각적인 배치를 생각했단 말이죠. 김수영이 그렇게 한 걸 이렇게 교정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의 문제, 행가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이게 김수영에서는 전부 다 백지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시의 가장 복잡한 문제가 다 김수영이 고민했던 문제를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는 사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시도 사실은 눈이란 시인데 한 줄 건너 두 줄 건너, 이것도 말이죠. 눈이 내릴 때 위에서 밑으로 내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시를 요즘은 시집에 옆으로 인쇄를 하기 때문에 눈이 옆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시는 이제 프린트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는 약간 읽을 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쇄 문화 속에서의 이 시죠. 근데 한국의 많은 문인들이 자기의 작품이 프린트된 거란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기 시를 배치하고 하는 것은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냥 작품을 쓰면 그것이 자기 목소리로 사운드로 그렇게 전달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독자들은 그렇지 않죠. 눈으로 읽잖아요. 묵독을 하니까. 김수영이 이 프린트된 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시라는 거는 그 언어는, 그 한국어는 다른 동시대 시인들이 생각했던 그냥 자연어로서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공 언어죠, 그죠? 왜냐니까 프린트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김수영이 생각한 현대시라는 거는 우리가 미처 놓쳐버린 20세기에 새로이 발견된 언어의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시세계인데 그것을 너무 우리는 폭 좁게 이해해왔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수영이 이제 여러분 김수영 문학관에 방문해 보면 김수영이 죽기 직전에 써나왔던 자기의 이 생활 신조랄까요? 상주사심. 죽음을 죽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죠? 죽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도 좀 버려지게 될 것이고, 그죠? 이런 이 아주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김수영은 굉장히 깊이 침잠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김수영을 정치적인 참여 시인 이런 식으로 파악할 때는 전혀 그게는 잡히지 않는 어떤 시의 세계예요. 김수영은 이런 세계가 아주 많아요. 근데 한국의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을 안 썼죠. 그렇지만 거의 종교의 세계이지 이 사람이 이 김수영 시인이 종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술의 본질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사람에서 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시나 예술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김수영의 시세계는 정말 다시 한번 조명돼야 되고 우리가 재발견해야 되고 한국 문화가 20세기 들어와서 자주적이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김수영 같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새로의 주인으로서 거듭나고 있다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김수영의 이 작품 세계에서 죽음, 사랑, 힘, 언어의 작용 이런 많은 말들이 이해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세대의 이 몫이죠. 지금 어쩌면 김수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적 해석이라든지 그런 해석을 벗어나서 김수영이 추구했던 어떤 세계는 사실은 서구 문학에서는 릴케나 예이츠나 T.S. 엘리엇과 같은 사람들이 20세기 초입에 과학기술 문명이 인간성을 말살해 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세계를 살 것인가에 관한 굉장히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한국에는 김수영 시인이 그에 대응하는 큰 시인으로서 이런 시세계를 만들어 갔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 이런 작품도 말이죠. 굉장히 오해받은 작품이에요. 눈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지표예요. 아이들이나 강아지가 눈을 좋아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세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눈이기 때문이죠. 미인이라는 시도 사실은 그런 심오한 김수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하이데거 철학에 닿아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언어에 대해서 소시르 이후에 나온 언어의 총체적인 어떤 새로운 언어 작용에 관한 시이고요. 채소박가에서 같은 경우는 김수영이 살았던 세계와 대자연 속에서 그것의 한 존재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느낌. 우리는 이런 땅과 혹은 이 주위 사물들과의 관계가 전부 다 깨어지고요. 채소밭은 지금 부동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천박한 시대가 된 거죠. 저 채소밭가에서 한 존재가 신이 서 있을 때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기운을 줍니다. 땅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인 거죠.
강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죠? 그 채소가 자라는 것과, 한 인간이 거기서 서 있을 때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폭포라는 시도 마찬가지죠. 주위 사물들과 관계에서 특히 풀은 한, 존재가 풀밭에 서서, 저기 보이는 하늘과 바람과 비와 그 속에서 흔들리는 한 존재와 어떤 동일성을 느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둘러싼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러면서 우리는, 장엄한 느낌, 구원의 느낌, 초월의 느낌, 신성한 느낌, 그리고 어떤 전체성의 느낌, 그런 걸 갖게 되거든요. 김수영은 그런 걸 지금 그린 건데, 이걸 민중이 억압에 저항하고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굉장히 작아져요. 그러니까 20세기에 우리가 한국 문화가 고생을 많이 하면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작아졌어요. 그런데 김수영이 생각한 이 예술의 세계는 전체에 대한 사유, 그죠? 이 세상 전체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김수영을 읽으면서 우리의 광대한 사유의 세계에서 이 우주와 이 자연과 우리가 주위에 둘러싼 공간과의 이 하나됨을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장황설을 여러분이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영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시 새로운 차원이 탄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도 그것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예술의 세계를 김수영은 만들어 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김수영을 읽으면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